주시죠. 실제로 우리 국민들께서는 네. 뭐 소아과 오픈런이나 응급실 뺑뺑이를 당하면서 아 정말 의사가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특히 때문에 지역이 심해, 지역이. 예 지금은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국민적인 그런 네. 공감대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난주에 필수의료 지역 공공의료 TF 하면서 시민단체 그리고 환자단체 이런 분들과 소통을 하는데 핵심은 2,000명이 아니다. 우리는 2,000명이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과 필수 의료에 필요한 의사들이 늘어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방식으로의 의대 정원 확대가 과연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을 제기를 했고요. 양보다는 질 그리고 내부에서의 시스템에 대한 변화를 요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상당히 많은데 예. 오늘도 보도가 되긴 했지만 실제로 15,000명? 그거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계속 정부와 브리핑을 매일 하면서 이 수치를 주입하고 있다고 보이는 건데요. 예. 실제로 그동안의 의사 그 수요에 대한 연구들은 여러 개가 있었죠. 뭐 KDI나 아니면 그렇죠. 보건사회 연구원이나 아니면 서울대 교수님의 연구도 있었는데 명확하게 서울의대 연구자이신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추계 연구를 한 것은 의사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이다에 대한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의료 시스템이 지금 이 방식으로 가면 오히려 재정도 거덜날 수 있고 그리고 의료 과잉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의사의 적정수를 논하기 이전에 시스템을 먼저 개선하라는 이야기다. 근데 지금 정부가 15,000명을 얘기하는 거는 여러 연구들에서 본인들이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발췌해서 근거로 짜집기 한 겁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팩트 체크를 하다 보면 이런 정부의 잘못된 브리핑이나 거짓말들이 드러날 수 있는데 지금 의료계는 그런 대응보다는 오히려 뭔가 현장을 떠나는 방식으로의 파업 얘기만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저 의사 국회의원으로서는 되게 답답한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의대 교수님들 그리고 의학 교육을 하시는 현장에 목소리들을 이렇게 찾아가서 들으면 2,000명 불가능하다. 우리는 정부에 그렇게 얘기했다. 불가능하다는 게 뭐 가르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 현장에서 2,000명이 한꺼번에 들어왔을 때는 예. 기초의학, 임상의학 이런 의대 6년의 커리큘럼이 너무 지금으로서는 수용 가능성이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런 이야기들은 이미 전달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현장의 의과대학 수요조사 그리고 현지 실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다. 수용 가능성 있고 인증에도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면에는 실제로 지금 40개 의과대학에서는 수요조사를 할 때 아무래도 의대 학장님이나 총장님들은 본인 학교의 인원을 늘리는 것이 학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 판단을 하신 걸 텐데요. 예. 실질적으로 현실의 그런 이면에 여러 가지 교수요원이나 강의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가하면서 좀 부풀려진 보고가 그렇게 지금은 정부의 근거로서 이용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실제 그런 현장에 있었던 교수님들이 이제는 솔직한 이야기, 국민들한테 2,000명을 한꺼번에 늘리는 것은 방법론적으로도 어렵고 부실의대를 양산할 수 있다라는 솔직한 얘기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매년 400명씩 10년이면 4,000명입니다. 4,000명? 예. 예. 그렇기 때문에 400명이라는 수용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도 400명 중에서 50명, 100명은 의사과학자. 아, 하겠다. 이게 단계적이었다. 네, 그래서 모든 정책은 그리고 변화를 가져오려면은 점진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의료계에서 그런 푸념을 합니다. 2020년에 민주당안이 차라리 그때 받을 걸. 그랬으면 이런 대란이 없었을 걸.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오히려 민주당의 그 400명이라는 것은 수용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실제로 지금 우리 정부에서 특히나 구정 전날에 뭔가 구정 밥상에 올리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2,000명을 발표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사교육 시장 강화됐고요. 그렇죠. 초등 예. 입시반 성행하고 있고요.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가고 있고 이공계 공동화 현상. 즉 우리 지금 뭐 연세대 반도체학과에서도 지금 등록률이 매우 저조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기존에 있었던 과학기술의 R&D 그리고 인재 육성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허수로 반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의 인재 육성 차원에서도 정책을 한순간에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쥐락펴락하는 게 오히려 의료계의 생태계 그리고 이공계와 과학계 생태계는 매우 해악이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꼭
보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예. 지금 매년 3,000명의 의사들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다들 이 젊은 의사들이 피부 미용 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다는 거죠. 예.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그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냐. 윤석열 정부 지난 2년간 그런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서 말만 하고 실행한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필수 의료 영역에서 의사들이 점점 더 빠져나가고 있고 지역도 의사 한 명 구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정말 진정성 있게 의료 개혁을 하려는 윤석열 정부였다면 그런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뭔가 실질적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제시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지금 없이 소아과 오픈런이나 응급실 뺑뺑이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총선 앞두고 2,000명이라는 것만 던진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과연 이 정부가 정말 필수 의료 패키지를 통해서 필수 의료를 강화하려는 거 맞아? 아니면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포퓰리즘으로 지금 작동하는 거야? 이런 부분에서의 구분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동안에 꾸준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대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국민들이 원하는 예. 제대로 된 의사를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첫 번째로는 의사 추계에 대한 그 적정성에 대한 전문가 거버넌스가 우리나라에 필요합니다. 2020년에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고 너무 의사 정원 확대가 정치적으로 이용을 당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사회적으로 손실되는 비용이 상당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그러면 어떤 지표로 어떻게 앞으로 미래 의료에서 의사를 뽑을 것이냐에 대한 제대로 된 추계들이 필요한데 전문가들이 모여서 집단지상으로 지표를 가지고서는 어떤 논의를 할 것이냐에 대한 거버넌스를 먼저 구축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말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의 의료개혁에서는 공공이라는 키워드가 빠졌습니다. 공공이라는 키워드가 빠졌다. 예,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할 것이냐. 국민들이 원하는 건 그런 것이거든요. 코로나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국가적 의료 재난이 있을 때 결국에는 공공의 역할이 매우 컸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교육 체계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의대생들이 수능 봐서 또는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의과대학 입학하고 결국에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했던 똑똑한 친구들인데 6년간 배우는 것은 의료 기술뿐이라는 거죠. 의사가 사회적 책무성으로 지역사회에서 어떤 의료의 역할을 할 것이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교육을 받고 그런 고민을 하고 면허를 따고 나와서 내가 어느 지역에 와서 어떤 의료를 구현할 것에 대한 그런 제대로 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적인 오히려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 지금 의대생들을 만나보면요. 예. 이 의대생 젊은 의사들이 나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의사를 한 거야. 라는 생각이 강하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 환자를 위해서 어떤 진정한 의료를 구현할 것이냐, 어떤 의사가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지금 상황들을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뭔가 오히려 필수 의료에서 현장을 지키던 전공의들을 더 내몰리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가 강압적으로 탄압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직업의 강제성을 끝까지 가져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정책들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예. 그럼 왜 이 젊은 의사들이 지역에 가서 의료를 안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왜 공공성 있는 의료기관에서 안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면의 상황들을 봐야 되는데요. 네. 저는 주장하고 싶은 게 그래서 더 강력한 필수 의료 강화의 의지를 정부가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수 의료 패키지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지금은 어설프게 어떻게 급조돼서 만들어진 내용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예. 의료계에서도 공감하기 어렵고 국민들도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어?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역에 가서 내가 정말 중환자를 보기 위해서 어려운 처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내가 지방에 있으면 우리 자녀의 교육은 어떻게 할까? 그렇죠. 그리고 정주 여건은 어떻게 할까? 예. 그리고 정말 내가 어려운 과에서 중환자 보다가 의료 소송 당하면 내가 막 10억 판결 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공포심을 안전망 구축을 통해서 국가가 해소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는 더 많이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 의사로의 지원을 많이 해야 그런 유인 기전
그리고 의사정원 확대,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예. 단기적인 대책이 있을 거고 장기적인 대책이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의사 확대와 양성은 10년 후 그리고 20년 후에 장기적인 대책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것보다 당장 하자. 어. 그런 대안들에 대해서 정부가 얼마나 그동안 진정성 있게 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니어 의사 제도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어느 정도 은퇴할 나이가 되거나 아니면은 40, 50대 중후반이 되면 나도 어느 지역에 가서 취약지에 가서 헌신하고 싶다라고 네. 생각하는 의사들이 생겨요. 어. 그러면 그런 분들이 잘 지방 의료원에 매칭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실제로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 갑자기 수도권에서 공부하고 의대 갔던 사람들이 지역으로 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럼 지역에 있는 친구들을 그 의대에서 수용하고 그 다음에 수련받게 하고 그 지역에서 취직받게 하는 선순환의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 예. 그런 제도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지역의 의대가 뭐 이제 TO를 정원 확대를 해서 지역 인재 양성을 하겠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의대를 졸업하고 면허를 따면 인턴, 레지던트 하는 전공의들은 빅5 병원으로 수도권으로 가거든요. 그럼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지방에서도 지역의 취약지라고 하면은 지방에도 도심이 있고 그리고 취약지들이 있기 때문에 예. 지방의 도심에 있는 여러 가지 국립대병원이나 큰 병원에 있는 대학 교수들이 예. 취약지로 같이 근무를 동시에 중복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 개방형 병원 시스템이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금 단기적인 대안을 마련하면서 정원 확대도 필요하다고 하면 의료계도 사실은 반대할 명분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게 말씀하신 게 바로 낙수 효과에 예. 뭔가 기대감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일부의 낙수 효과도 당연히 있을 수 있으나 예. 그렇게 우리가 의대 정원 확대를 하면서 낙수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그 결과가 매우 미미할 거라는 거는 이미 일본에서도 여러 가지 자치 의과대학이나 지역 의대 정원 조정을 하면서 예.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서 낙수 효과에 기이하기에는 너무 우리가 치러야 될 사회적 비용이 많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보다는 정말 그 지역에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처음부터 양성하는 게 매우 좋은 시스템이다. 이게 모든 사람을 강제로 해가지고 뭔가 이류 의사들이 지역에 가서 한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도 별로 그렇죠. 행복하지 않고 그렇죠. 우리나라의 같은 시스템에서는 결국엔 KTX 타고선 다 서울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예, 신뢰할 수가 없거든요. 지역에 오면은 예. 그런 방식으로는 올바른 그렇지. 의사 양성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예. 특히나 왜 그러면은 지금 유능한 의사들은 피부 그렇죠. 미용을 네. 하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고민도 같이 해야 되는 건데요. 수가 문제. 결국에는 네. 우리나라의 행위별 수가제라고 하는 그 수가가 검사 하나 더 하고 자주 오고 살라미 진료해서 일주일에 한 번 볼 거 3일에 한 번 보고 그러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그런 한계 때문에 오히려 박리담회로 3분 진료를 하게 되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예. 의사가 많아지면 이 부분이 해결될 것인가? 아니요. 저는 더 양극화 현상과 경쟁이 강화되면서 3분 진료가 오히려 2분 진료되고 3일에 한 번 볼 환자 매일 보게 되는 오히려 불필요한 과잉이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가 극복될 수 있는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건데요. 그렇다면은 환자 중심의 의료로 환자의 지표가 좋아지면 그리고 치료가 잘 되는 경우에 건보 재정에서 건강보험 재정에서 그 의사들한테 더 많이 지출을 해주고 일종의 그다음에 인센티브. 인센티브를 제대로 줘서 큰 병 의사가 같은 경우에 예, 예. 검사를 많이 해서 뭔가 수익을 내서 환자를 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환자가 건강해지고 예방적으로 운동하고 그리고 내가 식생활 잘해서 당뇨 수치가 잘 조정이 됐다. 그러면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의 환자들이 진짜 시스템으로 선물이라도 간다고 갖다 하면 드리고 싶죠. 본인들 뭐 죽을 병인데 고쳐졌다면 그런 경우는 많죠. 저는 그래서 이 시점에서 네. 환자 중심의 가치 기반 의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양적인 치료가 아니라 환자의 가치와 그리고 결과 지표를 가지고서는 그것을 지불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꾼다면 의사들의 의료 행태도 바뀌고요. 환자들도 행복할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구현하고 싶어하는 그 통합돌봄이라고 하는 지역사회에서 의료와 돌봄이 함께 가는 방식으로 구현될 수도 있고요. 또는 주치의제도가 될 수도 있는 건데요. 근데 실제로 지금 예.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로 가면서요. 예.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 지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GDP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비율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럼 우리가 제대로 된 지출을 해서 환자가 만족할 수 있는 의료를 받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은 영상이나 이런 진단검사의 너무 수가가 높아서 뭐 외과나 아니면 시술 처치에서의 열악한 것 때문에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는 부분 한 꼭지가 있기 때문에 예. 당연히 그런 과 간의 수가 조절이 필요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의료 개혁은 매우 필요하다는 거 한 가지와 실제로 지금같이 행위별 수가제로 행위 하나하나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치를 가지고서 환자 중심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이거는 뭐 내과든 가정의학과든 정형외과든 결국에는 환자를 위한 의료를 누가 진짜 할 것이냐. 그리고 그런 환자와 의사의 신뢰 기반으로 잘하는 주치의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득을 보는 시스템으로 전환을 해야 예. 지금에서 과 간의 이해관계보다는 내가 더 환자한테 실력 있게 당뇨 수치를 떨어뜨리고 혈압을 조절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의 건강을 유지한다. 라는 거에 대한 그런 강력한 근거들이 나온다면 실제로 우리의 시스템이 전환될 수 있다. 그러면 과잉 진료에 대한 재정도 아낄 수 있고요. 불필요한 의사 증대나 불필요한 의사들끼리의 경쟁도 줄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근본적인 개혁이 매우 필요한 시기이고 실제로 지금 상황에서 의료 대란 3월 달엔 더 심해질 겁니다. 젊은 의사들 지금 나 1년 쉬고 뭐 군대 입대할 거야. 그런 방법이 있구나, 전공의들은. 군대 입대할 거야? 아니면 내가 개인 사유로 1년 쉬는데 네. 정부가 강제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전공의들도 나 그러면 외과 안 할래, 소아과 안 할래. 나 1년 쉬고 그냥 일반으로서 개원가에서 한번 경험해 볼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위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정부가 어떻게 그거에 대한 책지직을 들 수 있겠어요? 3월 달에는 의료 대란이 더 심해질 텐데 그때 그러면은 어떤 해결안이 있을 것이냐에 대한 타협안으로 근본적인 의료 시스템에 대한 개혁 그리고 꼭 2,000명이 아니더라도 합리적인 증언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추계할 것이냐에 대한 대안이 마련돼야 되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숫자에 대한 조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부가 너무 강압적으로 뭐 문자만 가도 행정 송달이다. 그리고 환자가 사망하면 최고형으로 간다. 이런 압박하는 방식으로의 의료계를 옥죄고 있긴 한데 실제로 지금 오늘도 기사가 났어요. 그 빅5와 국립암센터의 수수료 50%가 우선은 취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국민의 피해가 초래되는 이런 상황을 누가 만들었느냐? 의사들이 만들었느냐? 아니면 이 의사 정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정부가 만들었느냐? 그랬을 때는 정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강압적인 방식으로 타협하지 않는 모습은 결국에는 국민들께서 오히려 더 요구하실 거다. 테이블에 앉아라. 이런 거는 국민 피해만 간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정말 그 필요성이 더 증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 쭉 통보가 되면 아마 이번 그렇죠. 주 다음 주가 우리 당에서는 상당히 복잡한 분수령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실제로 그런 얘기들이 있죠. 뭐 이제 하위 10%가 되면 30%의 감산이 되고 실제로 거기에 새로운 인물을 꽂았을 때 그분이 우리의 그 인센티브의 25% 최대를 받으면 아마 이게 현역들도 많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계산해 보니까 그런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감수하면서도 계속 현역이 그 지역을 사수하려면 적어도 이자 대결 구도에서는 63% 정도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어야 버틸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아마 복작복작한 여러 가지 사태들이 계속해서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실제로 저는 뭐 제가 공간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확인할 수는 없는데 저희가 총선 기획단 저도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우리 당이 앞으로 이 공천과 총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 그랬을 때 몇 가지 그 논의한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우선은 여성 청년 공천 확실하게 하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마지막 회의를 하고 나서 국민들한테 공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공천 과정에서 잘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당의 노력이 필요할 거고요. 앞으로 그런 것들이 보여져야 될 거고요. 특히 올드보이에 대한 부분들이 논의가 됐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표를 안 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당이 지난 3번간의 선거를 지면서 변화 쇄신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진지하게 논의가 됐고요. 그런 면에서는 기존에 경쟁력 있는 중진 아니면 영향력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외연 확장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위원들의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외연 확장. 예, 다른 아무래도 곳에 가서도 뭐 승리할 수 있을 만한 인지도를 가지신 분들. 예,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인재 영입한 20명 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신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인지도나 아니면 경쟁력에서는 어디를 돌려도 쉽게 좋은 결과를 얻기는 어려울 거예요. 특히나 지금 우리 당의 지지도가 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분들을 전략으로 지역에 안배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기존에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우리 당의 확장을 위해서는 희생 그리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는 우리 당에서는 뭐 당연한 생각이라고 보고요. 결국에는 이 공천 과정에서 우리가 감동이 별로 없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도 통합과 뭔가 헌신하는 모습들이 계속 보이는 공천을 해야 이번 주, 다음 주에 분수령에서 조금 더 우리가 우위를 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주도로 공천을 하고 있는 건 맞죠? 지금 공관위가 있기 때문에 예. 일반 공관위에서는 면접을 통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예. 공천을 계속해서 발표를 할 것이고요. 문제는 이 시스템 공천이라 하더라도 이게 완벽한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보완해야 되는 당의 노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 전화 걸어서 여러 가지 그 현역 의원들과 고민을 나누시는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은 현역 입장에서는 당대표가 전화 와서 그렇죠. 이런 고민을 얘기하면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흐름이구나.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운명적인 거나 하는 약간 너무 약간은 큰 메시지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당대표가 그런 것들을 직접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도와주면서 같이 좀 악역도 막고 아니면은 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적극적으로 하고 해야 되는데 당대표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우리 당의 현실도 조금은 앞으로는 뭐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선기획단이나 공관이나 다 똑같은 생각인데요. 결국에는 총선 승리가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민주당의 좋은 인물들이 앞에 나서서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방식으로의 지지율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이 본선 경쟁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당이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합도 조사나 여러 가지 근거 자료를 수집을 해서 이 사람이 나갔을 때 이 지역을 사수할 수 있다 또는 이 지역을 우리가 빼앗을 수 있다. 라는 근거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공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본선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모든 결정의 또 기준이고 결론적으로 공천을 했을 때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또 민주당의 지지세가 또 올라가는 그 후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이 사람이 정말 중도 확장성이 있느냐 그리고 무당층과 그리고 보수에게도 정말 민주당에 이런 사람이라면 이 지역에서는 지지할 만하다라는 신뢰감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서의 우리 당에서의 고민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아마 이번 주 다음 주에 구현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뭐 친명이냐 빈명이냐의 구도는 사실 외부에서 보는 갈라치기 구도라고 보이고요. 갈라치기다 그거는. 저희가 내부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신진 그리고 정치 신인들 새로운 민주당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을 더 배치하고 이전에 있었던 많이 정치적으로 역할을 하셨고 전 정권에서도 활동했었던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어려운 숙제를 내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당으로서는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기준이다. 그래서 저는 우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는 이제 어제부터 김건희 여사가 다시 이제 활동을 재개하지 않았습니까? 뭐 했어요? 어제?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했습니까? 군인 그 추도식에도 참석을 하고 2개 정도의 일정을 수행을 했는데 이제 다시 활동을 재개했단 말이죠. 아무런 메시지도 없고 아무런 보완책 없이 그냥 다시 이제 활동을 얘기 듣기로는 가만히 있기는 어려우신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활동을 하셔야 되는 분이라고 얘기를 들어서 아마 이제 지지율이 상승세기 때문에 슬그머니 다시 재등장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조그마한 파우치백은 있어요? 들고 다니시나 아니면 백은 어떻게 하시나? 한번 그것도 관전 포인트라고 보고요. 실제로 그래서 국민들이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재등장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사태 수습에 대한 부족함을 오히려 다시 재생시키는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당도 반성해야 되는 게 그동안 지난 한 주간의 뉴스는 임종석, 추미애, 이현주 이런 분들의 조국. 이런 분들의 뉴스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하고 정말 민주당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사들이 아니라 기존의 인물들이 어떻게 본인들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움직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더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불편한 감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네. 선거에서는 그런 한 명의 인물 중심으로 모든 언론을 뭔가 이렇게 끌고 가는 방식이 아니라 네. 사실 저희 초선 의원들 중에서도 한 명 한 명 사실 21대 총선에서도 인재영입했던 네. 초선 의원들이 되게 훌륭한 의원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예. 이런 새로운 인물들이 조금 더 중심에 쓸 수 있는 행보나 무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잘 소구력 있게 전달이 될 때 오히려 국민의 힘보다는 아 민주당은 이래서 다르구나. 그런 부분들이 더 노출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위기다. 이게 지금 한 60일 남았습니까?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이게 이대로 하면 몇 석이나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페이스대로 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매우 위기죠. 매우 위기입니까? 지금 예. 상황에서는 과반하기 어렵죠. 과반은 우리의 목표가 어렵죠. 151석을 얘기했는데 예. 그리고 그렇지만은 지금 50일 남은 이 시점에서 이대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이대로 가지 않고 빨리 공천 과정에서의 그런 논란을 수습을 하고 이제는 열심히 민주당이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냐에 대한 메시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당의 위기는 그동안 위기의식이 없었다는 게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의원 한 분 한 분이 특히 박빙인 지역의 현역 의원님들이 예. 너무 불안해하세요. 이러다가 우리 정말 박빙인데 한 표 한 표가 너무 소중한데 이런 걸로 시간 낭비하면 안 된다. 20일. 예, 되돌아보면은 21대 총선에서도 마스크 내란 있고 그럴 때는 우리 정말 위기다. 예. 그런 걱정이 있었고 이렇게 승산할지 몰랐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50일 동안에 여러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여러 사건과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럴 때 그것을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이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들은 상당히 많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할 때 더 잘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